위헌 심사 기준이라는 것은 헌법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모종의 법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판정을 하는데 사용하는지 그 판정 자대로 사용이 되는 하나의 헌법 원리 원칙을 위헌 심사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위헌 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조세 부가법률에만 특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 한 6가지 키워드를 조금 제시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조세부가법률의 특유한 기준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조세부가법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법령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조세법률 특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없는 곳에 세금 없다라거나 아니면 담세 능력에 상응하는 세금이라야 한다라는 그런 법원칙을 함축적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세금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제재인지 분간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금이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재산적 담세 능력에 연동돼서 그와 연계돼서 부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라서 그것은 곧 조세 평등의 원칙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세 법률주의, 소급과세 금지라는 것이 또 하나 세법 쪽에서 특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죄형법증주의라는 형사 분야하고 좀 비슷한 사고방식의 헌법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세 내용, 세목이라든지 세금을 계산해내는 중요한 요건이라든지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국회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라 라는 얘기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법률에서 하나하나 다 구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강과 틀을 잘 위임하는 범위까지 잘 위임을 해서 하위 법령에 적법하게 위임을 해서 꼼꼼하게 입법을 하라라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법집행기관이 임의로 조세 요건들 같은 것들을 함부로 채워넣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 소급과세 금지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의 소급 금지와 마찬가지로 사후 입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과거에 이미 사실관계가 발생 완료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부담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질과세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실질과세 원칙이 헌법상의 원리 원칙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실질과세 원칙이 국세기본법의 법률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언급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냐, 실질을 중요시할지 명의와 형식을 중요시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것이 꼭 헌법적인 가치로서 결단을 내린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하나의 헌법상 원리 원칙인 것처럼 전제를 해서 판결문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도 하나의 중요한 헌법 잣대라고 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조세법령 특유한 원칙은 아니고요. 모든 법률에 대한 심사 원칙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헌법 37조 2항의 비례 원칙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잉이라는 것, 세부담에 있어서의 과잉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액수나 세율이나 아니면 과세 범위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는 얘기일 수 있고요. 과잉금지 원칙의 한 종류 또는 하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중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세법 쪽에서는 약간 특유하게 거론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응능부담의 원칙이랑 관련해서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 A라는 법률을 소득에 대해서 담세 능력에 대해서 A라는 세목으로 담세 능력을 포착을 해서 과세를 만약 했다면 다른 세목으로 또 과세하지는 말라라는 그런 관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세목으로 나눠져 있고 분류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세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중첩되는 아주 노골적으로 두 군데서 과세하는 경우라는 건 드물겠지만, 담세의 원천을 따져보면 이쪽에서도 과세되는 측면이 있고 저쪽에서도 과세되는 측면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논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 원칙, 조금 더 범주를 넓힌다면 과잉금지 원칙 같은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법원의 재판 작용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까요?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법원 재판에서보다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더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적인 측면에서의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법을 개정했을 때 과거 법률을 믿고 또는 그걸 신뢰해서 어떤 모종의 행동에까지 나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얘기가 될 수 있으며, 결국 구체적으로는 과거 법률을 신뢰해서 그에 따르고 자신의 어떤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행동을 위해서 적지 않은 어떤 노력과 재산을 투입한 국민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보호장치를 둘 것이냐의 문제로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다시 경과 규정을 두거나 유예 규정을 두는, 그래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과도기에 종전 법률에 의해 신뢰를 해서 행동을 취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이 이제 막상 시행되기 전 일정한 기간 동안 행동이나 자신이 투입했던 어떤 노력과 재산을 조금 전환시키는 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노력을 걷어들일 수 있는, 또는 이미 투입됐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간 같은 것들을 부여해 주는 것이 신뢰라는 또 하나의 어떤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위헌이다라는 그런 컨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의 자유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주로 세법에서는 부부 합산 관련해서 어떤 세무 조치가 있었을 때 과연 독신자와 기혼자 사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기혼자가 세대별로 합산이 되거나 아니면 부부 합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비혼자, 미혼자와 세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과거 헌법재판소가 혼인의 자유를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헌법에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혼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부부 합산의 문제를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부세와 관련된 헌법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좀 앞서 설명드린 제 N7가지의 어떤 헌법상 원리 원칙과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할 수 있지만, 하나의 결국은 이 테마들이 위헌 논거로서 작동할 수 있는, 또는 조세 영역에서 흔히 어떤 위헌 논란이 있을 때 거론되고 있는 마인드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첫 번째로 재정 조달 목적,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설명이 됩니다. 조세 말고 각종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하고 조세하고 차이가 뭐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다른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내라니까 내는 것입니다만은, 학술적으로는 일반 재정 조달 목적이 조세고, 특별한 어떤 위험을 야기시키는 일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모종의 공평한 부담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분담금, 부담금 이런 이름으로 징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게 가산세이긴 합니다만은, 가산세는 재정 조달 목적의 세금은 아닌데 세금이라는 세자라는 거를 마지막에 분명히 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책적 조세라고 합니다. 일종의 제재입니다. 법적 성격은 엄밀히 말하면 순수 세금은 아닙니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근데 가산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된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해서 어떤 가산세 자체가 문제다라는 생각까지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와 유사하게 재정 조달, 그러니까 국가가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이 필요해서 특정 세목을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좀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또는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세금들, 그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대되거나 그로 인한 어떤 세금 체계라는 것이 재정 조달 목적의 순수한 본연의 세금들 체제와 부담보다 더 커진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어떤 측면에서는 순수 재정 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 도입된 세금이라고 봤을 때 그런 마인드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실현 이익의 과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토지 초과 이득세랑 관련해서 초창기 한참 거론이 됐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실현 이익을 과세한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위헌이라거나 문제가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고, 미실현 이익이라도 과세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는 미실현 이익을 과세하는 그 과세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포착과 합리적인 계산, 그게 조금 더 까다롭다라는 입장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방향성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하고 누진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읊는 부담의 원칙,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것, 특별히 소득이랄까요? 부가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보유만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는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럼 뭐 그것도 어떤 이유에선가, 뭐 프랑스처럼 어떤 이유에선가 입법적인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못할 바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과연 누진세가 또 합당하냐?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세율이 더 높아진다. 이게 과연 보유세의 속성과 부합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는 걸로 흔히들 얘기됩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잠식과 사실상의 수용, 조금 거친 부분은 있습니다만 원본이 뭐냐? 원본 잠식, 일종의 원래 보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할까요? 어떤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그 부동산의 시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내다 보면요, 그것도 순전히 보유로 인한 세금이라고 한다면 새로 부가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한 일정 퍼센트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이면서 세부담이 만만치가 않다면 한 6, 7년 동안 세금을 내다 보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가치에 대등한 금액을 이미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조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결과 몇 년 지나고 나서 세금 낸 거 누적적으로 합쳐보니 결국 부동산 값하고 같은 돈만큼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동산은 제가 나라에 드린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수용이라는 사실상의 효과가 나온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상 수용,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용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라는 관념에서의 한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헌법적인 심사 기준과 하나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행 종부세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문제, 위헌적인 측면에서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부세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측면이 조세 법률주의 측면에서는 조금 엄격하고 까다로운 입장에서 좀 얘기하자면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중한 세액 부담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부세율이 계속 상승이 돼서 지금 세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또는 보유세에 적합한 누진세와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질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중과세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응능부담 원칙 위반을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헌법재판소가 조세 근거 법률에 대해서 아주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조세 법령에 대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위헌 선언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좀 높다 또는 그런 관점에서 더더욱 특정 과세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한 적은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과연 과중한 거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류의 어떤 위헌 논거 같은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딱 어느 기준까지는 괜찮고 그거 10원만 넘어가면 갑자기 위헌이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과중하다, 세율이 높다, 결과적으로 세 금액이 크다라는 얘기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부담이 좀 과중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몇 년 동안 고액의 세금을 다 내다 보면 거의 원본하고 동일시되는 수준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의 논거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대출금이라든지 순자산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격만, 고가 여부만 따져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중과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련 결정에서 종부세는 보유세 외에도 수익세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착안을 한다면 양도세 차익 산정 시에 그동안 납부한 종부세도 공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수히 보유세와 소득세라고 한다면 별개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게 제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부세에도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세적 성격에 관한 한 양쪽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세 산정할 때 그간 보유세 명목으로 통합 세금 명목으로 종부세로 낸 금액만큼을 공제해준 규정을 마땅히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것도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법인 종부세 중과의 위헌성입니다. 과거 법인 사업자, 법인 임대 사업자를 어떻게 보면 다소 정책적으로 조금 끌어올렸다라고 할까요?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키는 형태의 세금 혜택이랄까 유인책을 좀 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 입법 태도가 법인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돌아서서 더욱 가혹하리만큼 혜택을 주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혜택들을 다 걷어들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 소유인 경우와 대비해서도 더 가혹한 어떤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라면 저가 주택이라도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고, 법인 소유 주택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도 하면서 개인 대비 공제 혜택도 없고 전년 대비 세액 부담 상한도 폐지되는 그런 형태의 입장은 과거에 법인 소유자에 대해서 보였었던 입법 태도에 비해서는 돌변한 것이 돼서 유도된 신뢰에 대한 침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부과 법률 위헌 챌린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에 대한 조금은 학술적인 말씀입니다. 맨 아래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조세부가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면 법령 그 자체로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라고 해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만약 법령 소원의 형태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면 직접성이라는 어떤 적법 요건 결여로 심판 청구가 각하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세 법률에 대한 위헌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상 법원을 좀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입법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 거쳐서, 전심 단계에서는 또 위헌재청이라는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전심을 거쳐서 행정소송 단계에 돌입했을 때 행정소송의 부수에서 법원에 일단 위헌재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식 신청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투면서 위헌이라는 얘기를 법원 서면에다가 써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위헌재청을 인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원 판사님도 보시기에 위헌재청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면 법원이 위헌재청을 인용을 해서 위헌재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될 것이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계기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는 사이 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당연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되고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오면 그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재판이 속행돼서 그 결과에 맞춰서 법원 재판도 마무리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일 원고 측의 위헌재청 신청에 대해서 법원 판사님이 이견을 갖고 있어서 나는 위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내 이름으로 위헌재청은 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위헌재청을 기각을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위헌재청 기각 결정문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당사자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사이에 재판이 당연 정지되지는 않고 앞서 법원이 위헌재청했을 때와는 달리 행정소송 자체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재판을 조금 배려를 해줘서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패소 확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과세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된다면 해당 법원 판결은 재심 대상이 돼서 구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